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네. 저는 저번 주 코넥스에 유의미한 공시가 없어서 오늘자 뉴스를 발표할 김동현입니다. 오늘의 유의미했던 뉴스는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이제 개인들의 인버스 베팅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1위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의 인버스 곱하기 2배였고요. 두 번째가 코덱스 인버스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동안 한 30% 정도 코스피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의 관성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 뉴스인데요. 최근 전기차가 되게 핫했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10% 정도 해당하는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가 앞으로도 기존 차의 대체 물량이 될 수량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요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방영을 했던 레몬레인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P&I 인베스먼트에서 레몬레인의 회계 정보를 청구를 했고요. 하지만 P&I 지분이 낮아서 경영권 싸움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몬레인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었고, 아마 시장에서 분쟁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템트루스 발표했던 김태준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자기 자본 대비 약 28% 정도를 150억을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신축 공사를 목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커지거나 뭔가 수주가 있어서 이것이 신규 시설 투자를 한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첨단 소재 사업부와 융합 소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의약품 및 산업용 특수 저착 소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에서 18.5%,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10.6%, 반도체 공정 소재에서 8.72% 정도 나오고 있고, 부품 고정용 실리콘 쪽에서 이제 21%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069억 정도고, 이제 작년 매출이 483억,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44억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이제 이걸 주담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이것이 진천 공장에 투자한 것인데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 새로운 수주를 딱히 받거나 하진 않았고,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전해질 이쪽 캐파가 지금 이제 2021년에서 0.4만 톤인데 2025년에는 2만 톤 정도로 이제 증가한다고 나왔고, 원래 짓기로 예정된 공장을 올린 거이며 이제 꾸준히 제품을 만들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을 드렸습니다. 공장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진천 공장 캐파가 한 400억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 양극력 바인더 공장을 국내에 신설할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고 주담한테 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유니캠입니다. 저번 주에 유가증권 시장 공시를 맡았었는데 그때 유니캠의 공시가 인상 깊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주 공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이대로 괜찮을까가 궁금했었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골프장 건설하는 신사업이 무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삼양통상보다 매력적인 점이 없다고 전 판단했습니다.
우선 유니캠은 자동차 시트하고 명품 가방에 사용되는 가죽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피혁 시장 점유율이 15년 4%에서 21년 30%까지 달성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신사업을 벌이면서 부채 비율이 20년도에 100%도 안 됐다가 신사업을 벌이면서 차입금도 빌리고 뭐 이렇게 PF까지 하면서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면서 부채 비율이 2배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골프장 사업만 잘 해결되면 얘네가 본업에서 성장성도 좋고 그러면 뭐 삼양통상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골프장은 작년 10월에 개장이 예정되었었는데 23년 7월로 연기됐고요. 이거는 그 유니캠 공시에서 나온 내용인데 회사에서도 골프장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정대로 연기가 되지 않고 개장한다 해도 뭐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번 더 연기된다면 이거는 뭐 계열사 유동성 부족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왜 여기서 유동성 부족 리스크가 발생하냐면 PF 차입금이 1250억 원인데 이게 만기일이 올해 11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인데 연기가 되면 11월까지 좀 기한이 촉박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개장을 한다고 해도 골프장 사업의 흥행은 예측할 수가 없다. 여기 보시면 해외여행의 점진적 활성화 추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고정 수요층의 축소 등으로 뭐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치시던 분들도 다 뭐 해외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본업에서의 성장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하면 경쟁기업인 삼양통상이 훨씬 매력적이다.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목요일에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서울리거를 이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분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했었는데 이것을 상환하지 않아서 서울리거의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세심이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사실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좀 더 찾아보려고 했으나 온라인상으로 찾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만약에 그 세심에서 서울리거를 그냥 인수를 하려고 했으면 서로 이제 세금도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주담대를 했다가 안 갖고 넘어가는 걸로 했나? 그러기에는 인수까지 전환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질권 계약을 할 때 그런 의도로 가지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그 공시 중에 되게 자주 올라온 게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건데 제가 마침 회계 관련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는 리픽싱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결국에 콜옵션에 가까운데 30% 이상 내려가면 나에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물론 리픽싱이 없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감안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정리를 조금 해봐서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번 주에 이제 기타 법인 공시 중에서 그 네이처브릿지라는 그 코오롱 글로벌의 자회사가 계속 이제 적자를 지속되면서 그 자금 수혈을 계속 받았던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제목으로 썼던 게 그 사업 다각화의 위험성이라고 달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판단이 좀 쉽진 않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이처 브릿지라는 회사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의 그 휴게시설 운영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덕평랜드라는 주식회사, 얘네도 코오롱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그 얘네랑 이제 세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휴게소 내에 입점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를 겪고 있고요. 이제 대략적인 그 휴게소 사업, 그 코오롱 글로벌의 휴게소 사업의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코오롱 글로벌은 그 한국도로공사의 그 민차 사업자에 선정되면서 전담 법인인 덕평랜드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덕평자연휴게소를 설립했습니다. 덕평자연휴게소는 이제 국내 1호 복합휴게소로서 그 휴게소의 원래 기능 외에도 뭐 쇼핑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의 그런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하는 휴게소였고요. 그 얘네가 이제 코오롱의 그 계열사의 의류 매장도 내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행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휴게소의 매출이랑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표로 이렇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휴게소의 장점이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홍보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정 수요가 유지된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평 휴게소가 그 국내 최고의 휴게소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적자로 자본 잠식 위기를 거치면서 코오롱 글로벌에서 역시 유상증자로 계속 자금 수혈을 해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그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덕평 휴게소를 매물로 내놨고요. 그 다음에 맥커리 자산운용에 그 덕평 그 휴게소를 이제 매각하고 휴게소 운영권을 코오롱 글로벌이 갖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영권을 코오롱 글로벌이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분은 51%를 코오롱 글로벌이 갖고 나머지 49%를 맥커리 자산운용이 가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네이처브릿지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그 휴게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휴게소가 있는 영동선의 그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휴게소 매출이 계속 감소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가 임차료랑 토지 사용료 부담이 큰 사업이라서 이제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이 자금 수혈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했던 거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예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결과로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